이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라. 감히 그 상속 포기각서를! 바보 앞에서는 누구도 비밀을 숨기지 않더군요. 바보가 말을 하네! 그 첫 비밀을 엿본 건 제가 7살 때였지요. 눈앞에서 어머니가 독살당하던 그 밤부터 장장 20회 뼈대 있는 양반댁 장남은 어찌하여 매일 흙바닥을 뒹굴고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악독한 숙부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끊어버린 어느 천재 바보의 소름 돋는 사필귀정 복수극, 그 20회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다나입니다. 20년을 바보로 살아야 했던 양반집 장남 이야기. 그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상을 댓글로 남기고 끝까지 함께해서 확인해주세요. 20년 전 7살 윤겸이 어머니 한씨 부인 곁에서 먹을 갈던 오후였습니다. 집을 자주 비운 아버지 윤참판 대신 숙부 윤태석이 집안 살림을 맡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사랑채 뒤를 지나다 낯선 객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지된 소나무를 몇 그루 벤 것뿐입니다. 형주의 말 한마디만 넣어주십시오. 몇 그루라니 산 하나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지 않소. 그러니 이걸 가져왔지요. 형님 이름으로 올린 서찰이면 관리들이 함부로 의심하지 못할 것이요. 역시 윤참판댁 아우님이십니다. 한씨 부인의 손이 문살 위에서 굳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뇌물값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자개 바느질함을 열었지요. 바늘과 색시를 모두 걷어내고 얇은 장부 한 권을 꺼냈지요.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가져왔는지, 무슨 청탁을 부탁했는지 한 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어머니 곁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숙부님이 나쁜 일을 하신 겁니까? 아직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말씀드릴 게다. 다만 말에는 증거가 따라야 해. 제가 본 것도 증거예요? 네가 본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지. 한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겸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글 한 줄을 2번 읽으면 외웠고 장부의 셈도 어른보다 빨랐지요. 하인 하나가 벼섬수를 잘못 적었을 때도 7살 윤겸이 먼저 찾아냈지요. 47섬에 18섬을 더하면 65섬인데 여기에는 63이라 적혀 있습니다. 잘 보았구나.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때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혜란다. 약하게 보이면 지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다시 바로잡을 날도 오는 법이야. 어린 윤겸에게는 그저 이상한 말로 들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뒤로도 사랑채의 손님을 살폈습니다. 비단상인, 나무장수, 송사를 덮어달라는 아전, 세금 기한을 미뤄달라는 객주. 그들은 모두 윤태석의 방에 들어갈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날짜와 금액을 장부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 서찰도 써두었지요. 그런데 심부름을 맡은 하인이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윤태석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인의 소매에서 서찰이 떨어졌지요. 윤태석은 봉인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면의 글씨만 보았습니다. 받는 이는 형, 보내는 이는 형수. 그리고 서찰은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석은 평소처럼 웃으며 안채에 들었습니다. 형수님, 형님께 무슨 급한 소식이라도 보내셨습니까? 집안일을 적었을 뿐입니다. 집안일이라. 그련님이 들여다볼 일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다만 요즘 형수님이 사랑채 근처를 자주 지나신다기에 걱정되어서요. 제 집에서 제가 못 갈 곳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사이에는 이미 칼날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장부를 바느질함에 이중 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장부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윤태석의 하인 덕칠, 남문 약방.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한 가루를 삼. 용처를 확인할 것. 한씨 부인은 용처를 확인할 것이라는 마지막 글자가 마를 때까지 장부를 덮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태석이 먼저 향한 곳은 안채로 오는 부엌 복도였습니다. 며칠 뒤 한씨 부인은 몸살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부엌에서는 탕약이 끓었지요. 한밤중 몸종 연희의 발걸음이 약사발을 들고 안채로 향했지요. 그런데 윤태석이 복도 끝에서 연희를 불렀습니다. 만인방에 새 이불을 드려야 한다더구나. 창고에 가서 가져오너라. 약부터 올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들고 가마. 하지만 내 형수다. 내가 약사발 하나 못 들겠느냐? 연희는 마지못해 약사발을 창가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을 찾으러 나왔다가 기둥 뒤에 멈춘 윤겸이었지요. 윤태석은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에서 작은 종이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희뿌연 가루. 그것이 탕약 위로 흩어졌습니다. 윤겸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지요. 윤겸의 발이 뒤로 밀리는 순간 마른 대나무가 밟혔습니다. 딱! 윤태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둥 그림자 너머로 윤겸의 눈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윤겸은 소리치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어머니에게 닿기도 전에 붙잡힐 터였습니다. 아이는 그림자 안으로 한 걸음 물러나 약사발이 향하는 곳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지요.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한씨 부인에게 직접 가져갔지요. 그날 새벽 안채에서 비명이 쳐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졌고 입술에는 새파란 기운이 번졌지요. 어머니, 약에 뭔가 들어갔어요. 제가 봤어요. 숙부님이. 한씨 부인의 흐려진 눈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윤겸의 손을 한 번 세게 잡았지요. 살아있으라는 듯이. 그리고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원은 한씨 부인의 눈꺼풀을 내리고 급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나가자 윤태석이 작은 돈주머니를 소매 안에 밀어 넣었지요. 방문 아래에 엎드려 있던 윤겸은 빛이 난 은전 하나가 의원의 품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쥐었지만 지금 소리치면 자기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은전빛을 눈에 새긴 채 삼킨 첫 번째 진실. 몸종 연희는 그날 아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약을 잘못 따려 마님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채 말입니다. 윤겸은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보퉁이를 안고 있었지요. 연희야! 그때 누군가 윤겸의 어깨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죄인을 따라가고 싶으냐? 윤겸은 연희에게 손을 뻗었지만 대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어머니 방의 물건까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장부가 있던 자개 바느질함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죽음을 말해줄 사람과 물건이 하루 만에 모두 치워진 셈이었습니다. 윤겸은 빈 안방 문턱에 앉아 흙바닥에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다. 발소리가 들리자 손바닥으로 곧장 지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7살 아이가 그날 배웠지요. 장례를 치르기도 전이었지요. 윤태석이 윤겸을 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지요. 창호 너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윤태석은 윤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겸아, 예. 어젯밤 무엇을 보았느냐? 윤겸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였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두 말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윤태석의 소매 사이로 작은 칼자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때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혜란다. 윤겸은 혀를 깨물었습니다.
눈에 힘을 풀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침을 흘렸지요. 새가 약을 먹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새가 됐어요. 홀풀 저기 있잖아요. 윤태석은 한참이나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어미를 잃더니 정신까지 놓았구나. 윤태석의 손이 칼자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윤겸도 따라 웃었지요. 윤태석은 당을 나가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하인 둘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윤겸은 혼자 남은 뒤에도 천장을 보며 웃었지요. 잠시 후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의 등불까지 꺼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겸은 가장 아끼던 붓을 마당돌에 문질러 망가뜨렸지요. 글씨를 좋아하던 도련님이 왜 저러신답니까? 붓에서 벌레가 나와요. 꿈틀꿈틀. 사람들은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윤겸은 망가진 붓을 품에 숨겼습니다. 넘특했던 아이가 어제와 같은 눈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의 바보짓을 믿지 않을 터였지요. 그날부터 윤겸은 말뿐 아니라 손과 눈빛, 좋아하던 것까지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날이었습니다. 윤겸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이름을 숨긴 날. 그리고 20년 동안 이어질 가장 긴 거짓말이 시작된 날이었지요. 한 달 뒤 돌아온 윤참파는 아내의 장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승복 차림으로 빈 안방에 들어가 한참 나오지 못했지요. 윤겸은 문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아버지라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윤태석이 먼저 윤참판 곁에 앉았습니다. 형수님을 살리지 못한 것도 죄스러운데 겸이까지 처리되었습니다. 겸이가 왜 처리됐단 말이냐? 어머니가 죽는 걸 보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의원도 충격이 너무 컸다더군요. 윤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겸아, 아비를 알아보겠느냐? 윤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상적인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숙부가 어머니를 죽였지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바로 그 말. 딱 한 문장만 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에선 윤태석이 윤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급병이라 적힌 의원의 증언서가 놓여 있었지요. 몸종 연인은 사라졌습니다. 약사발은 이미 깨끗이 씻긴 뒤였고요. 어머니의 장부는 행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7살 아이의 말과 어른 셋의 거짓말이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윤태석은 이미 윤겸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윤겸이 잡아당긴 것은 아버지의 수염이었지요. 염소다. 큰 염소다. 윤참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윤겸도 품 안에서 울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울음은 뜻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정신이 사라진 줄 알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정신을 숨겨야 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윤태석은 형에게 재혼을 권했지요. 집에는 안주인이 필요합니다. 겸이도 누군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인 전날 윤태석은 서씨 앞에 친정의 빈문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손도장이 줄줄이 찍힌 종이었지요. 내일 그 집에 들어가 형님의 마음을 잡으시오. 바보 장남 대신 부인의 아들이 집을 이으면 이 빚은 없던 일로 하겠소. 서씨의 손가락이 빈 문서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요? 그런 아이에게 가문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소. 서씨는 한참 뒤에 빈 문서를 접어 윤태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저도 도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서씨는 친정의 빚을 덮어두는 대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 첫날, 그녀는 윤겸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불쌍한 것. 이제 내가 네 어미가 되어주마. 사람들이 사라지자 손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방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윤겸은 마당에 흙을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듣지 못한 척 했지요. 얼마 뒤 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윤태석은 잔칫날 갓난아이를 안고 오래 웃었지요. 이 아이가 집안을 밝힐 제목이로구나. 바보가 된 장남 대신 제 손안에서 자란 둘째를 세우면 됐습니다. 서 씨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노골적인 차별. 민재에게는 이름난 스승이 붙었습니다. 윤겸에게는 글자가 적힌 종이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종이가 무슨 소용이냐. 장작이나 나르게 해라. 윤겸은 장작을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채 열린 창으로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몸부터 시작해 경전의 구절을 들었습니다. 한술풀이도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지요. 밤이 되면 부엌 아궁이의 식은재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마당 흙에 썼습니다. 붓이 없을 때는 나뭇가지를 깎았고요. 누군가 발소리를 내면 손바닥으로 모두 지웠습니다. 그렇게 윤겸은 낮에 바보가 되고 밤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윤태석이 완전히 방심한 것은 아니었지요. 윤겸이 12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봉안 서찰 하나를 마당에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하필 윤겸이 늘 앉는 우물가 바로 옆이었지요. 겉에는 아무 글도 없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다면 사랑채 문갑 위 붉은 주머니를 감춰라. 금이 들어있다. 윤태석은 문틈에서 윤겸을 지켜보았습니다. 윤겸은 서찰을 집었습니다. 이어 봉인을 뜯었지요. 글씨를 한눈에 읽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붉은 주머니도 보았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요. 그러나 얼굴에는 웃음을 남겼습니다. 윤겸은 서찰을 길게 찢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우물에 띄울 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붉은 주머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간다. 금붕어 잡으러 간다. 윤태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개미 발자국. 문갑이 주머니는 보지 못했느냐. 윤겸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윤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겸은 주머니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마당개 앞에 던졌지요. 고기 없다. 똥 냄새 난다. 주머니 안에는 금이 아니라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니놈이 무슨 글을 읽겠느냐. 윤겸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위 종이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만 오래 바라봤어도 죽을 수 있었지요. 한 번의 똑똑한 눈빛이 20해의 계획을 끝낼 수 있었지요. 두해 겨울, 늙은 청지기 박덕수가 밤중에 국간을 살피다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폐쇄된 서고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윤겸이 앉아 있었지요. 낮에 민재가 풀던 산술 문제를 다시 풀고 있었지요. 답은 모두 맞았습니다. 옆에는 윤태석이 말한 거래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덕수의 입이 벌어졌지요. 도련님.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목소리를 냈지요. 쉬. 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은 제가 바보여야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윤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던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박덕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생전의 한씨 부인은 굶주린 그의 어린 딸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늙은 것이 눈도 귀도 막혀 도련님을 홀로 두었습니다. 할아범까지 알면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장부를 남기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박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셨습니다. 바느질은 뒤집어 보아야 끝을 안다고요. 윤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느질, 뒤집어 보아야 끝을 안다. 어머니의 자개 바느질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함은 지금 새어머니 서 씨의 안방에 있었습니다. 전부가 정말 그 안에 있다면 손을 대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지요. 다음 날 낮, 서 씨가 바느질함을 햇빛에 말리라며 하녀에게 내주었습니다.
윤겸은 실패를 굴리며 놀다가 함 옆으로 기어갔지요. 하녀가 함을 뒤집는 순간 금이 간 작의 매화 하나가 살짝 들리며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윤겸의 손이 함으로 향하려던 찰나 서씨가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그건 네 것이 아니다. 윤겸은 실패를 입에 물고 웃었습니다. 지금 꺼내오리까? 아니요. 함을 훔치면 숙부가 저부터 줄일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겸은 서씨의 안방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훔치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오게 해야지요. 윤겸은 함의 이중 바닥을 확신했고 첫 선택도 바꾸었습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으로 되찾을 것. 두 해가 더 흘러 윤겸은 14살, 민재는 7살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스승 앞에서 셈을 잘 풀었다며 칭찬을 받자 친족과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당에 윤겸을 불렀지요. 형님, 5냥에 5냥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윤겸은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5에서 멈췄다가 다시 처음부터 세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모일 때까지 일부러 답을 끌었습니다. 15냥! 마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재는 배를 잡았고 서씨는 부채로 입을 가렸으며 윤태석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지요. 저놈이 장남인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복이지. 윤겸도 손뼉을 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뚜렷하게 되뇌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믿으십시오. 5냥과 5냥이 10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날 밤 윤태석과 서씨는 윤경이 마루 밑에서 샘돌을 굴리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북촌 객주가 보낸 비단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서쪽 창고에 뒀소. 다음 달 벌목 송사가 끝나면 은 20냥을 더 받기로 했지. 저 아이가 듣습니다. 저 바보가 무엇을 알아듣겠소? 윤겸은 돌멩이 15개를 늘어놓고 희죽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북촌 객주, 서쪽 창고, 다음 달, 은 20냥이 차례로 박혔지요. 모두가 잠든 뒤에는 그 말을 버려진 종이에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장부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윤겸 자신의 장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겸과 박덕수는 서씨의 안방을 함부로 뒤질 수 없었지요. 열쇠는 늘 서씨 허리춤에 달려 있었고 하녀도 밤낮으로 드나들었지요. 무엇보다 글 읽기 시험 뒤에는 윤태석의 경계까지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고 윤겸은 전보다 더 어리숙한 얼굴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15이 된 윤겸과 8살 민재. 초봄 어느 날 두 형제는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친구들 앞에서 형을 또 놀리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보여주면 거꾸로 든다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윤겸은 갈대줄기로 피리를 만들며 따라 웃었습니다. 더 신이 난 민재는 연못 돌다리 위로 올라갔지요.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돌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내려와. 무심코 정상적인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윤겸은 곧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물귀신이 잡아간다. 히히. 바보 형님이나 잡아가라지. 민재가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몸은 그대로 연못 한가운데로 떨어졌지요. 아이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헤엄을 치지 못했습니다. 물 위로 한번 솟았다 사라진 작은 손. 윤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윤겸은 민재의 뒤로 돌아 정확히 팔을 걸었지요. 허우적대는 동생에게 목을 잡히지 않으려는 정확한 동작이었지요. 연못가로 밀어낸 뒤에는 던져진 밧줄에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당길수록 조여지는 구조 매듭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밧줄을 당겨 두 사람을 끌어냈지요. 민재는 물을 토하며 울었습니다. 허씨가 달려와 친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야,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윤겸을 가리켰습니다. 형님이 살려줬어요. 서씨는 윤겸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윤태석이 밧줄 매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매듭을 네가 묶었느냐?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뱃사공도 한 번 데워야 묶는 매듭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지? 윤겸은 매듭을 풀어 머리에 얹었습니다. 뱀이 모자 됐다. 뱀 모자. 사람들이 안도의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겸의 방 앞에는 낯선 하인이 서 있었지요. 잠꼬대까지 엿들으려 보낸 사람이었지요. 윤겸은 밤새 눈을 감고 같은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물귀신이 민재 잡아간다. 물귀신이 잡아간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인이 떠났습니다. 윤겸은 이불 속에서 꽉 쥔 손을 펐습니다. 손톱 자국에는 피가 배어 있었지요. 동생을 살린 일조차 정체를 들킬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윤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죽게 두고 얻는 복수라면 어머니가 바라지 않았을 테니까요. 윤태석은 그 일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형님, 겸이가 민재를 물에 밀었다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구한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두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 한사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지내면 겸이에게도 좋겠지요. 윤겸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사로 보내지는 순간 박덕수와도 떨어집니다. 어머니의 장부도 찾을 수 없는 길. 무엇보다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윤참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참판이 상을 세게 내리쳤지요. 겸이는 내 장남이다. 형님, 그를 모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내 아들이다. 내 집에서 내 아들을 내쫓으란 말은 다시 하지 마라. 은태석의 입이 굳었습니다. 윤겸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윤겸은 소매 안에 숨겨둔 색바른 실패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함, 매화함. 윤참판은 한참 그 실패를 바라보다가 서씨를 불렀습니다. 윤참판은 서씨에게 명했습니다. 겸이 어미가 쓰던 물건을 모두 겸이에게 돌려주어라. 아이가 어미를 그리워해 저러는지도 모른다. 서씨는 싫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낡은 자개 바느질함이 윤겸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검은 옷칠은 벗겨졌고 자개 매와 한 송이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헌 물건이었습니다. 윤겸에게는 20회를 움직일 문이었지요. 그날 밤 박덕수가 등잔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함 속에 보이는 것은 색바랜 실과 녹슨 바늘뿐. 윤겸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한 곳에서만 소리가 가벼웠습니다. 박덕수가 조심스럽게 함을 뒤집었지요. 바닥에 자개매화 3송이, 가운데 금이 간 한 송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윤겸이 그것을 눌렀습니다. 딸깍, 얇은 판이 들렸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먹빛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겸은 한동안 손조차 댈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손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익숙한 글씨. 북촌 객주, 은 15냥, 금지된 벌목 송사 무마, 얀문 비단상, 비단 6필, 세금 기한 연장. 날짜와 청탁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겸이 어릴 때 먹을 갈아주며 보았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더 짧은 기록이 있었지요. 덕칠, 남문 약방, 독한 가루 한 봉, 태석이 값을 대신 치름, 용처를 확인할 것. 박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당장 대감마님께 보여드립시다. 윤겸은 올해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 장부는 어머니의 글입니다. 숙부는 돌아가신 분이 원한을 품고 거짓을 적었다고 할 겁니다. 소인이 마님 글씨를 압니다. 할아범 한 사람의 말도 함께 거짓이라 하겠지요. 윤겸은 장부의 서찰과 인장 베낌을 짚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숙부가 아버지 이름으로 청탁했다는 겁니다. 서둘러 꺼내면 숙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뇌물의 주인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장부밖에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숙부가 부정할 수 없는 사람과 물건이요. 윤겸은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줄 아래에 적었지요. 오늘 어머니의 장부를 찾다. 복수보다 먼저 진실을 살릴 것. 그날부터 장부에는 두 사람의 글씨가 함께 남았습니다. 앞부분은 죽은 어머니의 기록, 뒷부분은 바보로 사는 아들의 기록이었지요. 다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윤겸은 26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지만 걸을 때만큼은 늘 등을 굽혔지요. 말투도 7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다가도 곧 비웃었습니다. 양반집 장남이 장터 아이보다 못하다고 수군댔지요. 윤겸은 그 말을 모두 견뎠습니다. 바보라는 소문이 멀리 퍼질수록 윤태석의 경계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윤태석은 이제 중요한 거래가 있을수록 윤겸을 곁에 두었지요. 오히려 곁에 앉혀두었습니다. 저놈을 보면 다들 긴장을 풀거든. 술상 옆에 세워두면 재주 부리는 개만큼은 쓸모가 있지. 어느 날 불법으로 소나무를 벤 객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증거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은 50년이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압수된 장부까지 없애려면 이른 양은 내놓으시오. 너무 많습니다. 감옥에서 흥정해 보시든가. 윤겸은 마루 끝에서 샘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돌을 70개 쌓다가 일부러 23셋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산이 죽었다. 또 죽었다. 객주들이 웃었습니다. 저분이 그 장남입니까? 그렇소. 5 더하기 5도 15이라 하는 놈이지. 그럼 말을 가릴 필요가 없겠군요. 압수장부는 내일 자시 전에 남문 다리 밑에서 받겠습니다. 윤겸은 무너진 돌을 다시 쌓았습니다. 은 이른 양, 내일 자시 전, 남문 다리 밑, 3가지를 돌의 위치로 외웠습니다. 그날 밤에는 박덕수에게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덕수는 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태연히 집을 나섰지요. 다음 날 남문다리 밑에서는 거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객주들은 붙잡혔고 압수장부도 관아 손에 들어갔습니다. 윤태석만 현장에 나오지 않아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그의 돈줄 하나가 끊겼습니다. 윤태석은 사랑채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집안에 귀가 있다. 누군가 내 말을 밖으로 흘렸어. 하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윤겸은 깨진 벼루 조각을 주어 장난감처럼 맞추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갑자기 다가와 그의 턱을 움켜잡았지요. 네가 들었느냐? 벼루가 깨졌다. 숙부가 깨뜨렸다. 남문 다리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다리 밑에는 도깨비 산다. 윤태석은 윤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윤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 끝에는 피가 맺혔지요. 그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벼루를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벼루도 바보 됐다. 나랑 똑같다. 윤태석은 욕을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부은 뺨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지요. 남문다리 거래 무산. 숙부가 집안의 귀를 의심하기 시작함. 이제부터 더 조심할 것. 박덕수는 장부를 찾은 뒤부터 옛사람의 행방도 추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몸종 연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탕약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사람, 연이. 그러나 장례 다음 날 팔려가듯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덕수는 소정료를 걷는다는 핑계로 여러 고을을 돌았습니다. 연희를 보았다는 말만 들리면 곧장 찾아갔지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에 돈만 뜯긴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10해가 지나서야 한 배짜는 마을에서 연희를 찾았습니다. 연희는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덕수를 본 순간 문을 닫으려 했지요. 돌아가세요. 그 집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십니다.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문 밖에서 낮고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제가 직접 들으러 왔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벗은 사람은 윤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둔 울음이 터졌지요. 그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역사발 앞에 서 있던 모습, 소매에서 종이꾸러미를 꺼내던 모습,
한씨 부인이 쓰러진 뒤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쫓아낸 일. 원인은 아궁이 옆에 느슨한 널빤지를 걷어 반쯤 탄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쫓겨나던 날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날이 올까 싶어 기름 종이에 싸두었지요. 윤겸이 직접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앞면에는 남문 약방의 작은 매화 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덕칠이라는 이름과 외상값 2냥이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적은 이름과 같습니다. 봉지를 든 손이 떨렸지만 윤겸은 다시 연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직 가져가면 안 됩니다. 투식만 베껴가겠습니다. 원본은 연희가 숨겨두십시오. 다만 연희의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제가 나서면 그자가 제 아이들까지 해칠 겁니다. 당장 나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도련님이 때를 만들 때까지 살아만 계십시오. 박덕수는 약봉지를 억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보관하게 했습니다. 대신 도장의 모양과 글씨를 베껴왔지요. 한 사람에게 모든 증거를 모아두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윤겸은 베껴온 약봉지 그림을 어머니 장부 옆에 놓았습니다. 도장 모양은 같았습니다. 덕칠이라는 이름까지 같았지요. 그러나 윤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기억과 숙부는 우리가 짜고 만들었다고 할 겁니다. 남문 약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약방 사람이 숙부 편이면 할아범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연희에게 먼저 소식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며칠 뒤 남문 약방 근처 장날에 나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덕수는 콩을 팔러 온 늙은 농부처럼 행색을 바꿨지요. 연희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요. 윤겸은 연희의 집에서부터 허름한 삿갓을 낮게 쓰고 말없는 품팔이꾼처럼 두 사람 뒤를 따랐습니다. 약방 안까지 들어가시면 들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장부를 본 사람은 접니다. 남의 말만 듣고 다시 수무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남문 약방은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 주인은 눈이 어두워져 뒷방에 누워 있었고 아들이 가게를 맡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반쯤 탄 약봉지를 내밀자 아들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우리 집 물건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때 뒷방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 도장 아래 점이 하나 찍혀 있느냐? 연희가 봉지를 뒤집자 도장 아래에서 바늘로 찍은 듯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윤겸은 삿갓 아래에서 그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에서 어머니 장부의 마지막 줄을 베낀 종이를 꺼냈지요. 남문 약방, 덕칠, 독한 가루 한 봉. 어머니의 글과 이 봉지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덕수와 연희의 시선이 윤겸에게 멎었습니다. 윤겸은 오래된 약방 귀퉁이에 먹빛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외상으로 내준 물건이라면 빚표가 남았을 겁니다.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외상으로 내준 물건에만 찍던 표시다. 노인은 아들에게 오래된 괴짝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받지 못한 빚표가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20회 전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지요. 덕칠, 독한 가루 한 봉, 은 2냥. 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 사람은 윤태석. 날짜는 한씨 부인이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쓸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들쥐를 잡는다고 했지. 그런데 다음날 윤참판댁 안주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고 윤태석이 내 자식들을 해칠까 무서웠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도 같은 두려움 때문에 20회를 숨었습니다. 박덕수는 더는 노인을 몰아세우지 않았지요. 대신 빚표를 베끼고 노인이 확인한 말을 적어 손도장을 받았습니다. 원본은 약방 괴짝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다른 장소에 남겨둔 셈이었지요. 이제 어머니 장부와 연희의 약봉지, 약방의 빚표가 같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윤겸은 그 세 줄을 확인한 뒤에야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마지막 조각 하나. 숙부가 형의 이름을 훔쳐 썼다는 사실. 아버지와 숙부의 죄를 갈라놓을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덕수는 윤태석의 하인 덕칠에게 꼬리를 밟혔습니다. 덕칠은 박덕수가 평소 가지 않던 고을에 다녀온 것을 수상히 여겼지요. 집 대문 앞에서 덕칠이 박덕수의 짐을 잡았습니다.
청지기 영감, 그 보따리부터 열어보시오. 투작인들에게 받은 배와 콩뿐이네. 열어보면 알겠지. 박덕수가 베껴온 약봉지 그림은 배 두루마리 속에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윤겸이 달려왔지요. 그는 진흙물을 가득 담은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 온다! 큰 비 온다! 윤겸이 덕칠의 머리 위에 진흙물을 쏟았습니다. 덕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윤겸은 박덕수의 보따리를 빼앗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콩이 쏟아지고 배가 진흙에 굴렀습니다. 그 틈에 종이 한 장이 장작더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덕칠은 윤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쓸모없는 바보 같으니라고! 윤겸은 진흙을 얼굴에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바보의 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박덕수만 알았지요. 저 웃음이 자기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장작더미 아래에서 종이를 찾은 박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모두 끝날 뻔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말은 씁쓸했습니다. 윤겸은 20해 동안 얻은 가장 강한 무기가 자기에게 쏟아진 멸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윤참파는 병든 몸으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침이 깊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주 윤겸을 방으로 불렀지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곁에 두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윤참파는 작은 대추나무 인장을 꺼냈습니다. 가문 문서에 쓰던 원래 인장이었습니다. 밑면 한쪽에는 오래전 떨어뜨려 생긴 작은 칼금이 있었지요. 점아, 이건 네 어머니와 내가 처음 살림을 차릴 때 만든 인장이다. 윤겸은 침을 흘리며 인장을 굴렸습니다. 네가 글을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너는 내 장남이다. 도장, 떡도장. 그래, 네가 알아듣지 못해도 아비가 남긴다. 윤참파는 인장을 윤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문 밖에 윤태석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요. 그날 밤 윤겸은 아버지의 대추나무 인장에 먹을 묻혀 새 종이에 눌렀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장부 속 청탁 서찰에 인형을 베껴 놓았지요. 언뜻 같아 보였지만 윤겸의 손가락은 아버지 인장 밑면의 작은 칼금에서 멎었습니다. 장부 속 인형에는 그 자국이 없었고 한 획의 기울기도 달랐습니다. 같은 인장이 아닙니다. 예, 숙부는 아버지의 이름만 훔쳤습니다. 이 차이를 밝히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윤겸은 두 인형의 베낀만 봉해 아버지의 옛 동료 홍대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같은 인장이 아니다. 다만 이것만 내놓으면 윤태석 쪽 관리들이 먼저 증거를 없앨 것이다. 윤겸은 답장을 접은 뒤 상위에 종이 3장을 놓았습니다. 첫째는 연희와 약방의 독살 증거. 둘째는 지금도 오가는 뇌물장부. 셋째는 두 인장의 차이, 하라범. 이 가운데 하나만 아버지께 드리면 누가 먼저 사라지겠습니까? 연희와 약방 주인이 위험합니다. 장부도 탈 것이고요. 마침 아버지 방 쪽에서 깊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겸의 손이 첫째 종이 위에서 굳었지요. 아버지의 약과 식사를 챙기는 사람들까지 숙부가 골라둔 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윤겸은 3장을 서로 다른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내면 숙부가 하나씩 없앨 겁니다. 사람도 종이도요. 3가지를 같은 날 움직이시려는 겁니까? 관아와 문중, 호대감께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저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믿는 날까지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바보로 남겠습니다. 답을 마친 윤겸은 문 밖에 기침을 오래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대가까지 이제 그의 계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겸이 27이 되던 해 봄을 앞두고 윤참판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방을 오갔습니다. 윤태석은 형의 유언을 받아줬겠다며 줄곧 곁을 지켰지요. 터씨는 민재를 문 밖에 세웠습니다. 누가 다음 주인이 될지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지요. 깊은 밤 잠시 방이 비었습니다. 윤겸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윤참파는 힘겹게 눈을 떴지요. 겸아, 윤겸은 평소처럼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미안하구나. 윤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미도 지키지 못하고 너도 지키지 못했다. 윤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20에 가까이 가둬둔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윤참판의 흐린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참판은 더 묻지 못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실. 아버지에게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리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일이 됩니다. 바로 그날 윤겸의 마음도 정해졌지요. 아버지의 49제가 끝나는 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윤태석과 서씨의 태도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윤태석은 친족들을 찾아다녔지요. 바보 장남에게 가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형님도 속으론 민재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서씨는 눈물을 훔치는 척 했습니다. 저도 장남을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셈을 마치는 모습 역시 누구도 본 적이 없었지요. 20회의 바보 행세가 이제 윤겸의 권리를 빼앗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윤태석은 문중회합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윤겸에게 장남의 권리와 재산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외딴 산사로 보내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지요. 법덕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관하로 갑시다. 문중회합까지 기다릴 까닭이 없습니다. 회합 날이면 숙부 쪽 사람도 우리 친족도 포기각서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른 날을 제가 쓰려는 겁니다. 윤겸은 장부를 3벌로 나누어 베꼈습니다. 첫째 사보는 고을 관아에 보냈습니다. 둘째 사보는 아버지의 옛 동료에게, 셋째 사보는 문중 최고 어른에게 보냈습니다. 새 봉투에는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49제가 끝나는 날 아침에 열어주십시오. 박덕수와 연희, 믿을 만한 소작인 하나가 서로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잡혀도 나머지 둘은 도착하도록 말입니다. 윤겸의 방에 남은 것은 겉모양만 같은 가짜 장부였지요. 안에는 의미 없는 숫자와 낙서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 장부를 일부러 허술한 문갑에 넣었습니다. 회합을 사흘 앞둔 밤이었지요. 서씨의 하녀가 윤겸의 방 근처에서 박덕수의 기름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서씨는 윤태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청지기와 저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방 문갑에 장부 같은 것이 있어요. 윤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회 전에도 장부 하나 때문에 일이 생겼지. 설마 한씨가 남긴 장부입니까? 남아있다면 오늘 없애야 하오. 방 밖을 지나던 민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씨, 장부. 20회 전의 일. 민재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 뒤에 섰습니다. 장부만 가져오면 됩니까? 방까지 태우시오. 저 바보가 등잔을 엎었다고 하면 그만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씨는 하녀를 부르기 전에 짧은 쪽지를 썼습니다. 가짜 장부를 먼저 꺼낼 것. 그 뒤 등잔을 엎고 동쪽 문으로 나올 것. 끝에는 덕칠에게만 쓰는 작은 점 2개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효라 배워온 민재. 하지만 죄 없는 형을 태우는 말까지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쪽지를 솜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끝내 윤겸의 방에 불이 붙었지요. 마른 문살이 순식간에 타올랐었습니다. 하인들은 늦게야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윤겸은 연기에 기침하면서도 마당까지 기어나왔지요.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씨는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등잔을 또 함부로 만졌구나. 사람까지 태워 죽일 뻔하지 않았느냐? 윤겸은 타오르는 방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빨간 꽃이다.
큰 꽃이다. 윤태석은 불길 속 문갑에서 가짜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반쯤 탔지만 장부 모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것을 화로에 마저 밀어 넣었지요. 종이가 검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윤겸은 마당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숙부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장부는 이미 세 갈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씨는 민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적어둔 진술서를 내밀었지요. 회합에서 어른들이 물으면 이대로 말해라. 민재가 글을 읽었습니다. 윤겸이 불을 질렀다. 윤겸이 칼을 들고 민재를 위협했다. 윤겸을 집에 두면 가족이 위험하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집안을 지키려면 필요한 말이다. 어머니가 형님 방에 불놀하셨습니까? 서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게냐? 대답해 주십시오. 서씨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후계자가 되면 모두 네 것이 된다. 지금 와서 바보 형이 불쌍해졌느냐? 민재는 뺨을 감싼 채 진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연못에서 건져낸 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손을 평생 비웃어왔지요. 그래도 형은 한 번도 자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진술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알아들었느냐?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49제가 끝나는 날이 왔지요. 춘사랑방에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윤태석이 차지한 자리는 상석 가까이. 서씨와 민재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윤겸은 문 가까운 아랫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에는 불에 그슬린 회갈색 저고리, 머리는 흐트러졌고 입가에는 평소처럼 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안타까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겸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느냐? 윤겸은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세댔다. 어머니랑 날아갔다.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윤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종이 2장을 펼쳤습니다. 보셨지요? 이런 아이에게 수백 식구의 생계와 제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장남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안을 위해 민재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라. 겸아, 여기 손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 곳에서 평생 먹고 살게 해주마. 윤겸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흘러나온 몇 사람의 헛웃음. 윤태석이 인주를 열었습니다. 둘도 모르니 설명해봐야 소용없지. 손가락을 내밀어라. 윤겸은 문서를 바로 돌렸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장까지 천천히 넘겼지요. 그리고 입가의 침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손도장은 싫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뭐라고 했느냐? 붓을 주십시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숙부님, 오늘로 끝입니다. 20해면 충분히 기다렸다. 바보 앞에서는 누구도 비밀을 숨기지 않더군요. 내 놈, 언제부터 정신이 돌아온 것이냐? 돌아온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멀쩡했으니까요. 저 장부를 빼앗으세요. 어서요. 이 포기각서에는 손도장 대신 제 글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읽지 못한다고 믿으신 이 문서부터 감히 그 상속 포기각서를 저놈이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장부도 가짜다. 윤겸은 대답 대신 포기각서를 들었습니다. 장남의 권리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민재에게 넘기라는 문서군요. 저는 죽을 때까지 북쪽 산사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윤겸의 손가락이 마지막 줄에 멈췄습니다. 좋은 곳에서 평생 먹고 살게 해주신다더니 감옥을 마련하셨습니다. 문중 어른이 문서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윤겸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외워준 것이다. 며칠 전부터 꾸민 일이야. 윤겸은 앞에 놓인 빈 종이에 포기각서의 핵심 조항을 막힘없이 옮겨 썼습니다. 글씨는 유려했고 문장은 반듯했지요. 그는 산술장부도 펼쳤습니다. 숙부님은 제가 5냥과 5냥을 더하지 못한다고 믿으셨지요. 어머니가 처음 적은 북총객주에 은 15냥,
그리고 제가 남문 다리에서 들은 벌목 송사의 은 잃은 양. 은겸이 장부를 문중 어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사이의 거래들은 날짜와 물건별로 나뉘어 있었고 압수 장부와 맞는 줄마다 붉은 표식이 놓였지요. 나머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숙부님이 직접 어느 줄이 거짓인지 고르십시오. 윤태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보였던 네 놈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윤겸은 기다렸다는 듯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께 배웠습니다. 나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보 앞에서는 누구도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윤겸은 먼저 숙부가 받은 돈과 아버지의 결백부터 갈라놓았습니다. 윤겸은 장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 앞부분은 제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썼습니다. 윤태석이 비웃음을 짜냈습니다. 죽은 사람이 쓴 낙서와 바보가 꾸민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20회를 기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고을 아전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온 아버지의 옛 동료와 문중 최고 어른. 세 사람의 손에는 같은 장부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세 봉투가 동시에 열렸다. 내용도 서로 같고 보낸 길도 서로 달랐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낡은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한씨 부인이 생전에 보낸 것이다. 장부 앞부분과 글씨가 같다. 고을 아전은 남문 다리에서 압수한 객주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벌목 송사은 잃은 양. 날짜와 액수가 윤겸 도련님 기록과 같습니다. 윤태석 댁 서쪽 창고에서 나온 비단 표식도 이 객주 장부와 맞았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져나갈 틈을 찾는 눈이었지요. 윤겸은 2개의 인장 자국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숙부님이 보낸 청탁 서찰에는 모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장은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대추나무 인장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인장에는 밑면에 작은 칼금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처음 살림을 차릴 때부터 있던 자국입니다. 장부 속 청탁 서찰의 인장 자국에는 칼금이 없었습니다. 획 하나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는 윤태석 방에서 찾아낸 붉은 나무 인장을 상위에 내려놓았지요. 그 인장이 청탁 서찰 자국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판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님입니다. 평생 청렴하다고 믿었던 윤참판의 이름이 그제야 뇌물장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회 전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요. 뇌물이라 해도 형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 여자는 급병으로 죽었다. 은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몸종 연이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을 바꾸었어도 박덕수와 늙은 하인들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지요. 원인은 기름 종이에 싼 반쯤 탄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밤 아궁이 옆에서 주었습니다. 남문 약방 도장과 덕칠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장부 마지막 줄과 약봉지 뒷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남문 약방, 덕칠, 독한 가루 한 봉, 외상값 2냥. 날짜도 같았습니다. 도련님 숙부가 제 손에서 약사발을 가져갔습니다. 연희는 21번 고른 뒤 약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가지러 갔고 돌아왔을 때 약은 이미 마님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쓰러지자 저를 범인으로 몰아 그날 아침 쫓아냈습니다. 윤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숙부님이 탕약에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기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만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약봉지와 장부, 약방 주인의 확인서, 연희의 증언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4가지가 같은 밤을 가리킵니다. 윤태석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로를 걷어차며 장부에 손을 뻗었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요. 뭐하나 저놈도 그날 죽였어야 했어! 형수 하나로 끝냈어야 했단 말이다! 말이 튀어나간 뒤에야 윤태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회 동안 바보 앞에서 입을 가볍게 놀린 사람이 마지막에도 제 입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지요. 수포의 독살과 뇌물은 드러났지만
며칠 전 방화와 포기각서에는 서 씨가 직접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 씨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도련님의 숙부가 꾸민 겁니다. 저는 그저 집안을 지키려 했습니다. 영겸은 불에 그슬린 소매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 방에 불을 놓은 일도 모르십니까? 저 아이가 등잔을 엎은 겁니다. 서 씨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네가 보았지? 네 형이 불을 냈고 너를 칼로 위협했지 않느냐. 모든 눈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품에서 어머니가 준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서 씨의 얼굴에 잠깐 스친 안도감. 그러나 민재는 그 종이를 문중 어른에게 건넸습니다. 이 글은 어머니가 제게 외우라고 준 거짓말입니다. 민재야! 민재는 쪽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불이 나기 전 어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장부를 꺼낸 뒤 등잔을 엎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 씨가 달려들었지만 문중 어른이 먼저 쪽지를 받았습니다. 집안 하녀들은 끝에 찍힌 점 2개가 서 씨가 덕칠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쓰던 표시라고 증언했습니다. 형님은 제게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연못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윤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평생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숙부님이 형님 방을 태우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 씨가 아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하녀들이 붙잡았습니다. 군중 최고 어른이 상속 포기각서를 들어 모두에게 보인 뒤 가운데부터 찢었습니다. 쫙! 이 문서는 오늘로 무효다. 윤태석과 서 씨는 다시는 윤씨 집안의 재산과 사람을 다루지 못한다. 포졸들은 곧바로 윤태석의 2팔에 포승을 감았습니다. 서 씨 앞에는 방화 쪽지와 거짓 진술서가 나란히 놓였지요. 며칠 뒤 관아의 판결문이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군중 어른은 봉인을 뜯고 뇌물과 청탁, 가짜 인장과 문서 위조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방화와 한씨 부인의 죽음까지 적혀 있었지요. 윤태석은 깊은 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빼앗은 재산으로 누구의 입도 다시 막지 못했지요. 서 씨 역시 방화와 문서 조작의 책임을 지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윤겸은 판결문의 아버지 이름 옆에 찍힌 혐의 없음 표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숙부의 장부에서 빠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윤겸은 판결문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복수의 첫 목적은 악인을 가두는 것보다 부모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난 뒤 민재는 여전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형님, 저도 쫓아내십시오. 형님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윤겸은 한동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마당에서 들었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15냥이라는 답에 가장 크게 웃었던 아이였지요. 하지만 연못 속에서 살려달라며 손을 뻗었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게 한 잘못은 나를 비웃은 것뿐이다.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숙부의 죄까지 네게 묻지는 않겠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사람의 값은 태어난 순서나 가진 재산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부터. 윤겸은 민재에게 생활할 논과 다시 공부할 기회를 남겼습니다. 다만 가문의 장부와 사람을 다루는 권한은 직접 맡았지요. 동서는 하되 같은 잘못이 되풀이될 자리까지 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의 창고와 돈괴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객주에게 받은 비단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거짓 송사로 빼앗은 논도 쫓겨난 소작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은 다리와 우물을 고치는 데 썼고요. 집안 재산으로 남겨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고 남의 것이 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숙부가 평생 이해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형 옆에서 돌려줄 물목을 직접 적었습니다. 자기 비단옷과 좋은 스승의 사계도 그 돈이 섞였음을 깨닫자 손이 떨렸지요. 윤겸은 부끄러워도 장부를 덮지 말고 끝까지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민재의 첫 공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형을 바보라 부르지 않고
누구보다 오래 때를 기다린 사람이라 불렀지요. 집안을 바로잡은 윤겸은 가장 먼저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20회 동안 숨어 읽던 책을 대낮에 꺼냈지요. 이제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글씨를 지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공부한 끝에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바보로 이름난 윤겸이 과거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또 웃었지요. 저 사람이 시험지를 거꾸로 들지나 않으면 다행이겠군. 집안 재산을 되찾더니 이제 벼슬까지 탐내는 모양이야. 윤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들은 웃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험 문제는 관리의 청렴과 백성의 억울함을 묻는 글이었습니다. 윤겸은 어머니의 장부와 아버지의 가짜 인장을 떠올렸습니다. 뇌물 앞에서 입을 닫았던 사람들까지 생각하며 자기 삶으로 답안을 썼지요. 얼마 뒤 합격자 명단이 붙은 날, 윤겸은 사람들 뒤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먼저 웃었습니다. 다른 이는 바보의 이름이 있을 리 없다며 길을 막았지요. 윤겸은 말없이 농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가락이 가장 높은 칸에 두 글자에서 멎었습니다. 윤겸. 그는 한동안 자기 이름을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20회 동안 바보의 웃음 뒤에 숨겨두었던 이름이 이제는 누구나 보는 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5냥과 5냥을 더하지 못한다며 웃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따라웃지 못했지요. 윤겸은 합격자 명단에서 손을 뗀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가 20회 동안 숨어 공부하던 서고의 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마술길에 오른 윤겸은 숙부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청탁이 들어오면 날짜와 이름을 공개했지요. 돈주머니도 돌려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왜 보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글을 몰라 억울한 문서에 손도장을 찍는 사람이 없도록 쉬운 말로 내용을 읽어주게 했습니다. 집안 사랑채에는 종이와 붓을 갖춘 작은 서당도 열었지요. 박덕수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인제도 형 곁에서 장부를 다시 배우되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사정을 묻는 법부터 익혔지요. 어사화를 쓰고 돌아온 윤겸은 잔치보다 먼저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박덕수와 민재를 멀리 세워두고 봉분 앞에 홀로 앉아 머리에 어사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그 한마디 뒤에 긴 숨이 이어졌습니다. 7살 밤의 양냄새와 기둥 뒤에서 떨던 작은 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회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미오 주변의 마른 풀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윤겸은 새로 쓴 장부 한 권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돌아온 연희와 끝까지 도운 박덕수의 이름도 남겼지요. 이제야 아들이 바보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